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와 꼭 함께 해주세요. 여기는 아침엔 투자고요. 허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올라가곤 있는데요. 네. 상승폭이 0.3% 정도 부근이에요. 네. 간밤에 미증시가 좀 크게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자동차주 중심으로 오늘도 역시나 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동차주가 오르는 걸 봤는데 네. 간밤에 이것 때문에 미리 시동을 좀 걸어놨었나 싶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오늘도 현대차 올라가고 있고 기아차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와 함께 백악관에 섰는데 오늘 오름세는 조금 저는 실망스러워요. 아, 그래요? 더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통 크게 뭔가 투자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투자를 네. 하고 관세 없다.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관세 효과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했고, 근데 뭐 일자리는 어쨌든 많이 좀 나갈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득실을 따져 보겠죠. 어쨌든 그렇죠. 오늘 자동차주는 괜찮습니다. 네. 간밤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 증시 테슬라 이야기 어제도 우리가 했는데 12% 가까이 올라주고 또 엔비디아도 오르고요. 네. 3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혜 씨. 진짜. 꽃구경 좀 다녀오셨습니까? 이제 가야죠. 가야 되는데 오늘도 미세먼지가 황사 진짜 조심하고 심하죠. 미세먼지 조심하고 아침에 나오는데 거의 전 뿌옇더라고 진짜 그러니까요. 느낌이. 네. 여러분들 마스크 꼭 챙기셔야 되는데 3월도 얼마 안 남았고 4월이 곧 시작입니다. 그래서 3월을 돌아보고 4월 또 4월 2일 상호관세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3월 말 공매도 이야기 있고 하니까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엔투의 김영환 연구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와주신 거죠. 예,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더 오랜만인 것 같아요. 뭔가 기다렸나 봅니다. 제가 좀 더 자주 나와야겠습니다. 보통 선혜 씨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좀 자주 좀 나와주시길 희망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야기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시장 얘기 뭐 해봐야 되겠죠. 최근에 뭐 재무 씨 다 정리해 주셨지만 네. 관세, 국내적으로는 뭐 정치 일정 음. 굉장히 시장에서 볼 게 좀 많습니다. 최근 시장 연구원님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아무래도 뭐 이번 주에 그런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은 관망 모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는 사실 반도체주가 조금 힘을 내는 그렇죠. 양상이었는데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약간 또 헷갈리는 해석들을 시장에서 내놓으면서 미국장에서 빠지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 부분도 좀 주춤해지는 모습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안개 속인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받고 있고요. 그러고 관세는 여튼 4월 2일 날 공식적으로 상호 관세가 나올 예정이니까 그 전까지는 좀 관망세가 계속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관세에 대해서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네. 하루하루 뉴스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너무 너무 많이 힘들어요. 왔다 갔다 네.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어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그래도 꽤나 좀 우호적인 면제해주는 곳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사실 이런 거 하루하루 움직이는 거 가지고 관세 정책이 정말로 하루하루 바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약간 좀 과도한 해석은 하지 말고 조금 무게 중심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진짜로 좀 윤곽이 다 나와야 네. 그때는 이렇게 좀 민감하게 한마디 한마디 움직이는 게 조금 덜해질까요? 아직은 윤곽이 좀 덜 나와서 그런 걸까요?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아직 네. 윤곽이 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관세 얘기를 하도 길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꽤나 관세를 맞을 예정이다라는 정도는 인정을 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주가가 내려와 있는 것 같고요. 네. 피할 수는 없다. 예. 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나오고 한국의 피해가 얼마나 될 건지를 정확하게 나오진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까지 가 있는 것 같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거 최대한으로 반영했다 하는 단계까지는 아직은 좀 안 왔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이 관세 때문에 선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세게 베팅을 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고 아직까지도 약간은 틈새 전략으로 기회 볼 수 있는 분야들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약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세의 피해를 보는 분야들이라고 생각들을 해왔는데 그건 분명히 당연히 맞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분야들은 관세 외에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변화의 조짐들이 나오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네. 뭐 이런 쪽들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트럼프 입에 참 우리가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을 좀 흔들고 있고 그게 또 내 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시 보면은 전 참 연초부터 대단하고 대견하다고 느껴져요. 우리나라 사실 지금 정치 상황이 이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발 관세를 누가 대응하는 이 컨트롤 타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좀 견고하게 버텨준다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 걱정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간밤에 했습니다. 4월 2일 상호 관세가 좀 예상보다는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연구원님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딘지도 정확하게 얘기한 게 아니기도 하고, 그러고 트럼프랑 그 페어를 맞춰가지고 지금 이쪽을 주도하고 있는 게 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잖아요. 이쪽에서 하는 얘기에는 그 더티 15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15개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세게 때릴 거야라고 얘기하는 이 대상국에 한국이 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여덟 상황이기 번째. 때문에 여덟 네. 번째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반도체, 자동차 사실 이런 미국이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제조업체들을 한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관세 얘기가 더 나아간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환호하는 거는 조금은 피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럼 이제 주가가 얼마나 적절하게 이미 선반영이 돼 있느냐 그렇죠. 이 문제인데 네. 근데 사실 반도체나 자동차가 이런 피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작년에 꽤나 선반영에서 많이 내려온 분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들에서의 턴어라운드의 조짐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 정도는 조금 제한적으로 볼만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 얘기는 아직 다 나오진 않았다. 그래서 그 점에서 안심하고 투자할 때는 아니다. 다만 어떤 분야에서 좀 반전의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약간씩 걸쳐두는 단계로는 서서히 가놓자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보통 유연성이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장에서도 간밤에 미국에서도 좀 그렇게 받아들인 감이 있고 예. 그런데 예상보다 빡빡할 줄 알았는데 조금 느슨하게 해주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유연성으로 긍정적인 건데 긍정적이죠. 네. 예상보다 더 빡빡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그것도 입장에서는 유연인가? 유연성이잖아요. 그럴 수 있네요.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아래 위로 저는 다 열어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네. 들었거든요.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유연성 발언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우리 시장에서 사실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도 있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의 자동차주가 관세 공포에 크게 반응해 왔던 건 사실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예.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지금 평가를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특히나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더 투자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관세에 대한 확답이 이게 끝일까? 어떻게 보세요? 가격적으로 일단 좀 바닥을 본 게 아닌가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주가 사실 글로벌로 보자면은 지금 뭐 테슬라나 아니면은 비아디 정도가 사실 지금의 뭐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상황에서의 탑티어를 차지하고 있는 주식들 그 기업들이고요. 약간 현대차를 비롯해서 뭐 미국의 현대차와 같이 뭐 업무 협약을 맺은 뭐 GM이라던가 네. 일본의 도요타라던가 이런 데들은 약간 세컨티어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세컨티어들은 주가가 많이 내려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피해를 받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관세를 맞았을 때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현대차 차량들이 전적으로 다 미국에 생산하고 있지 아직은 못하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는 있고 그럼 이익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지나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주가 수준이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깎아놓은 밸류에이션으로도 비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도의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서 앞으로는 점점 그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가져갈 거고 그 과정에서 가져가면서 하는 투자들은 다 가장 첨단의
이제 제조 공장들일 거고, 그러면 훨씬 이익 효율화도 잘 돼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지금 정도부터는 좀 담아볼 수는 있겠다 정도 생각은 드는 것 같고요. 글쎄요, 관세를 미국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안 매긴다 이런 형태로 접근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맞더라도 조금 바닥은 지난 것 같다. 그리고 여튼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 정도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네. 31조 원을 4년간 투자한다. 어쨌든 뭐 버리는 돈 아니고 투자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득실 면에서 봤을 때 음. 관세와 어쨌든 돈을 투자금으로 쓰는 거니까 예. 이렇게 보면 투자를 해서 얻는 쪽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사실 현대차 그룹에서 뭐 제일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러고 지금부터 하는 사실 그 공장들은 이 과거의 그 차량 공장보다 훨씬 더 유연화가 돼 있습니다. 그 유연화가 뭐냐면은 그 어떤 특정 차종을 만드는 라인이 딱딱딱 분리돼 가지고 이 라인에서는 이 차종만 만들 수 있고 저 라인에서는 저 차종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라인에서 차종 변화를 다 계속 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오. 그런 식으로 유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어떤 쪽의 차종들이 잘 팔리느냐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라던가, 그리고 점점 이제 이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전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공장들은 훨씬 유연화가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지금의 한 10% 초반 정도의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는, 앞으로 뭐 길게 보자면은 뭐 도요타의 점유율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 이런 과정에서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쓰는 돈들은 허투루 쓰는 돈은 아닐 거다. 트럼프가 지금부터 4년간 투자인데 그 4년 지나서 공장 다 지어지고 생산하고 있을 때는 이미 트럼프 정부는 끝날 뒤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그렇겠네요, 불구하고 시기상. 네. 그 이유까지를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다 계획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실 그 전에는 뭐 관세, 감세 얘기 되게 많았는데 들어서고 나서는 관세 얘기밖에는 거의 듣는 바에 뭐 80, 90% 맞아요. 관세인 네. 것 같아요. 일기하고 비교하면 지금 연구원님의 판단으로는 차이점이 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기는 사실은 뭐 대중국에 대한 억지책, 뭐 내지는 중국으로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한, 그러니까 뭐 그런 농산물 같은 부분, 이런 협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걸 떠나서 광범위하게 저변들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관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금이고, 그럼 이 세금을 문다는 얘기는 그 세금을 나눠서 내는 건데 미국 소비자들도 일부 낼 거고 미국으로 물건을 수입해 들어가는 미국 회사들도 세금을 낼 거고, 그리고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는 뭐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수출 기업들도 세금을 물 거고, 결국은 어느 정도는 나눠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25%를 다 뭐 수출 기업들한테 부담시키고 싶어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경제가 돌아가는 네. 거는 나눠내는 건데, 미국이 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미국의 소비자들이 일정 부분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세로 보충해주겠다는 계획이 사실은 다 마련이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감세를 내줘서 그 법인세를 깎아줘서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소득세를 낮춰줘서 이거를 벌충해준다. 그렇게 되면은 해외 손실은 다 해외로 떠안게 만들고 미국 사람들은 다 이익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계획인 건데 이 계획이 완성이 되려면 결국에는 감세 정책들이 나와줘야 되고요. 네. 그래서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다 끝난 시점쯤에는 감세도 아마 패키지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쯤에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런 저 경제 정책의 계획들을 이렇게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완성하는 밑그림들을 항상 보면은 계획대로 되지 않죠. 예, 왜냐면 뭔가 항상 부작용이라는 게 중간에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그렇죠. 튀어나오니까. 네. 그리고 그 부작용을 이번에 염두에 두면요. 일반 그 제품들에 대한 세금이 올라가는데 그럼 일반 광범위한 국민들이 다 손해를 보는 거고, 근데 감세를 해주면은 다 같이 이득을 본다기보다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세금 혜택은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겠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은 아마도 양극화해서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래서 미국에 대한 다음 투자 기회는 양극화 쪽에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언뜻 듭니다. 양극화. 양극화가 또 기다리고 있네요. 네네네. 사실 우리가 관세 얘기하고 뭐 자동차 지금 투자 대미 투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투자를 할 거면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달러가 더 오르기 전에 왜냐면은 뭐 거기서 원화 받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지금 환율 얘기 하나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환율이 1469.5원대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거의 뭐 1470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이제 고점을 더 열어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환율 상황 어떻게 보세요? 어제 사실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좀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정도면 꽤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반영된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대충 한 1,450원 위 정도에서는 불확실성들이 꽤 반영되고 있는 중이고 그런 것들이 다 재건된 뒤에는 한 1,400원 초반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여튼 탄핵 결과가 안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다음 정부가 어떤 형태로 구성될지 원래대로 갈지 아니면은 뭐 신정부가 구성될지 뭐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 모르는 상황이니까 반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환율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조금 내려갈 수 있겠구나. 그게 내려가는 타이밍이 됐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 테니까 외국인 수급 차원에서는 지금은 약간은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고 앞으로 근데 더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좀 나아질 가능성들이 있다. 단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요 정도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그러면 1,400원 초반 정도가 장기적인 안정 레벨일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면 이거는 이제 뭐 작년 올해 뭐 정도의 문제고 길게 보면 여튼 한국은 성장률이 이제 1%대로 떨어지는 나라고 미국은 여전히 2% 정도는 성장률이 나오는 나라고 그리고 세금 문제로 보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지금 미국이 때리는 관세 어느 정도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달러 대비 환율은 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그 올라가는 거는 결국은 중장기적인 얘기니까 올해만 놓고 봤을 때 1,400원 후반 뭐 1,500원을 바라보는 상황이 정상적이냐 이제 그거는 약간 좀 오버슈팅 된 상황이다. 이 정도로 봅니다. 어느새 진짜 달러원 환율이 또 많이 올라가 있네요. 진짜 레벨대가. 네. 단기적으로 고점이 1,486원대인데 69원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잠깐 안 보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런다니까요. 자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경기 침체 이야기를 조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지표가 또 나왔는데 제조업 PMI가 위축 국면으로 지금 들어갔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경기 지표가 나올 때마다 약간 좀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가지고 다양한 시선이 있긴 한데 뭐 아래 공포다, S 공포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연구원님이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근데 이제 어제는 그 PMI가 나왔는데 주가는 올랐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서비스업 PMI는 잘 나왔고 제조업 PMI는 잘 안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약간 경제 지표 해석들이 다 백미러 보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죠? 그러니까 관세는 아직 부과가 안 된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먼저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관세 매기기 전에 먼저 물건을 들여와 놓자, 먼저 물건 사놓자라는 관점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경제 데이터와 실제로 몇 달 뒤에 관세가 부과된 이후의 경제 데이터의 온도차가 굉장히 커지기가 쉬워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경제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기가 되게 곤란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은 실물 경제 데이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서베이 데이터는 굉장히 나쁘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온도차가 꽤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의 경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 좀 신뢰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은 서베이 데이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트럼프를 얼마나 지지하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요. 정치 성향에 예,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관세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미국을 구원할 좋은 정책이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은 괜찮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게 다 우리 물가만 올리고 우리 경제만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가 굉장히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관세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지금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경제 데이터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트럼프 지지율 데이터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경제 데이터보다는 트럼프의 지지율을 봐야 될까요? 우리가? 왜냐하면요. 경제 데이터들은 관세가 결정을 할 건데 관세 정책을 어디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느냐는 지지율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버티고 있으면 관세도 세지고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네. 근데 이걸 밀어붙이는 결과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관세 정책이 조만간 멈추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날 수도 있다. 예. 지지율에 의해서. 영원님 지금 상황도 사실 뭐 지지율이나 여론이 NBC 거 보면은 뭐 정책에 대한 부정론이 더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죠.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책을 확 선회할 정도까지 그 정도는 가는 아니고?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임기 완전히 정말 초반이고 또 관세에 대한 큰 그림조차도 지금 아직은 안 나온 상황이고 네. 결과도 어떻게 될지 아직은 좀 섣부르니까 그렇군요. 음. 그러면 네. 관세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소프트 데이터라고 말하는 부분들, 서베이로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네. 근데 일각 뭐 연준 위원들도 그렇고 이 실제를 봐야 된다라고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좀 혼탁해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다 보니 연준도 자꾸 정책의 결정들을 미뤄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뭐 한 5월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을 거고 한 6, 7월 정도는 돼야지 뭔가가 조금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이런 상황 때문인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서 뭐 경기 침체 확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을 얘기하고 뭐 뉴욕연 모델에 따르면 뭐 20%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지표도 아니고 지지율을 봐야 된다 이런 의견 갖고 계시네요. 네. 자, 시장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침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관세 영향이 있고 감세 영향이 있고 이게 다 이제 심리에 영향을 주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가랑 미국 주가가 기가 막히게 디커플링이 좀 되고 있어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대비하면 조금 아쉬운 그렇죠. 흐름이잖아요. 네. 지금의 상승이 지금은 어떤 흐름으로 봐야 돼요? 왜 우리는 미국 갈 때는 잘 못 가는 거고 미국 안 갈 때 그래도 우리는 좀 선전을 하고 있고 이건 좀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 반도체를 딱 집어서 주가가 움직이는 반응들을 보면요. 네. 마이크론이 올해 들어서 꽤 많이 올랐죠. 작년부터 사실은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삼성전자는 계속 빠졌다가 올해 들어서 뭐 조금 올랐다고는 하지만 마이크론 반절 정도밖에 못 올랐고요. 네,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한국은 좀 더 안 좋은 영향들을 먼저 받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매출도 좋고 이익도 좋은데 그 이익률이 조금 애매한데 하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8%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게 뭐 쪼크를 냈거나 한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익이랑 매출 정도만 좋으면 감지덕지한 상황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밸류에이션 이런 얘기들을 네. 뭐 너무 어려워지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보면은 뭐 마이크론은 한 2배 정도, 삼성전자는 1배 정도, 그러니까 네. 2배 차이예요. 뭐 그러면 주가 반응도 당연히 다르다고 봐야겠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 전체로 봐도 비슷한 맥락인데 작년까지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았고 한국은 작년에 주가가 최악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미국이 빠지는 날도 한국은 좀 버티는 모습 움직임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러고 이제 또 하나를 더 이유를 들자면은 그 관세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뭐 미국에는 좋고 한국에는 안 좋은 형태의 정책을 끌고 나가고 싶어 하는 거니까. 네. 그럼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차별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래서 결론을 지어 보자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주가가 떨어져 있는 주식들 위주로 보는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뭐 그렇게 결론 질 수 근데 있을 것 충분히 같습니다. 떨어져 있는 주식이라 하면 나라 지수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종목별로? 나라 안에서 한국 안에서도 종목별로 아, 볼 때. 한국 아, 안에서도. 예. 그럼 어. 거기에다 제가 연관된 질문 하나.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잖아요. 예. 사실 공매도 얘기를 하니까 저런 뷰가 굉장히 많다. 이 종목단으로 잘 또 구성을 해야 되고 종목별로도 선별을 잘 해야 된다라고 근데 하시는데 이런 얘기는 사실 너무 어려워. 어려워. 종목별 예. 선별. 그래서 네. 개인들은 사실 좀 불안감이 커지고 그렇죠. 시장에서는 아니다 괜찮아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와 줄 네. 거야 이런 기대 심리 약간 대립하는 느낌이 좀 드는 느낌인데 예. 연구원님 어떻게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자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되면 들어오는 자금은 주로 이제 헤지 펀드들인데요. 그럼 헤지 펀드들은 들어오면은 그 들어오는 건 사실인데 들어와서 한국 주식을 그냥 온전히 사고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종목을 사는 종목이 있으면은 공매도를 치는 종목을 같이 조합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인 포지션은 크게 많이 막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싼 종목들은 올라가고 비싼 종목들은 떨어지는 형태의 균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서도 이제 싼 종목들을 위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럼 그래서 싼 종목이 뭐냐 하면은 오늘 여러 번 약간 뜨문뜨문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경우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예, 꽤 많이 악재들을 반영했고 떨어졌고 관세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의 영향을 좀 완충시켜 줄 수 있는 업황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분야들이면은 그쪽들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접근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나머지들 중에서 좀 가격이 먼저 올랐었던 것들을 공매도로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은 뭐 트럼프 정책 수혜주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주가들을 끌어올렸던 업종들이 있잖아요. 조바방 얘기했습니다. 예. 제 입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었고 엔터 얘기도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방산 조선 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조금 이 외국인 입장에서 좀 스퀘어하게 그 포트폴리오를 맞추려면은 그런 쪽들에 대해서 조금 공매도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항상 네. 한국 시장은 반도체랑 자동차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주식들이 가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주식들이 가기가 어려워요. 항상 수급이 이쪽으로 소위 수급이 빨린다라고 우리가 네. 이제 빨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쪽 주식을 담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주식 팔아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잖아요. 뭐 그런 형태들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이런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연구님 그 많이 올랐다와 네. 비싸다는 조금 개념 차이가 있잖아요. 예. 많이 올랐어도 더 오를 밸류를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닌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공매도 관점에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네. 그냥 많이 오른 거야, 아니 비싼 거예요? 밸류를 따져야 돼요? 가격을 따져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많이 오른 건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많이 오른. 자체가 예, 그러니까 비싸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쟁적인 부분이 그렇죠. 많고 네. 이게 정말 비싼가 아닌가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많이 올랐고 수급이 글로 몰려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할 거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는 조금 더 분명한 이 기준점이 될 거기 네. 때문에 예, 그런 걸 위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좀 왜냐하면 시장 일각에서는 네. 비싼데 그러니까 정말 실적이 안 나오는데 가격 자체만 좀 올라간 것들 위주로 조심하자. 실적이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연구원님은 그것보다는 그냥 오른 자체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시죠. 예. 네, 요건 좀 차별해서 볼 필요 있겠네요. 그건 어때요, 연구원님? 식품주.
예. 삼양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뭐 오리온, 농심 해가지고 다 오르고 있고 예. 사실 이게 중국 쪽 소비 영향도 있는데 이걸 또 공매도와 연관지어 봤을 때 아니면은 이쪽도 나쁘지 않은 섹터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쪽은 뭐 중국 관련해서 소비 쪽도 있을 거고요. 하나 더 해본다면은 네. 내수가 조금 회복되느냐랑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내수 경기. 네. 예. 지금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게 조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은 뭐 정부에서 얼마나 돈을 풀어줄 것이냐 이런 거랑 관련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럼 이것들이 작동을 하려면은 뭔가 어느 쪽이 됐던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추경 같은 것들도 좀 통과를 시킬 수 있고 그런 환경에 대한 기대감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런 이벤트들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영역이지 않나 싶고요. 그 모멘텀이 지금부터 붙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게 더 공매도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그런 게 실망감으로 표출되고 근데 주가는 올라 있다, 이미 올라 있다. 그럼 그것도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있을 거고 이거는 제가 그 딱 얘기하기에는 네. 곧 일어날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딱 아.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정말 코앞에 그러니까요. 있는 이벤트긴 해요. 네. 네. 일단 시장 저희가 잠깐 광고를 듣고 2부에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김영환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네. 있습니다. 뭐 뷰가 참 다양하고 뭔가 다양하고. 저희가 던져드리면 아니 어. 그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건 또 반대 의견도 말씀해 주시는데 네. 이제 어떤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우리 국채금리 이야기 국채금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10년물 국채, 특히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미국 주식하고 직접적으로도 연관이 있고 그렇죠. 우리 주식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근 요거는 어떤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연구원님? 최근 미국 금리가 꽤 조금 낮아지고 있는 중인데 분분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약간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네. 뭐 그리고 미국 뭐 재무장관이 적극적으로 그 금리 낮추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연준보다도 재무부가 더 적극적으로 아. 그런 정책들을 이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 다 맞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미국 우선주의를 굉장히 미국 정부가 세게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럼 미국 쪽에서 조금 안전한 데 돈을 넣어두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분기 중에 한 4% 정도까지는 4.0까지는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그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저희 NH에서는 드리고 있는데 그런 배경이 되는 게 결국은 관세 문제를 더 들고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금의 흐름을 미국 쪽으로 좀 더 쏠리게 만드는 걸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연준에 대해서는 금리를 사실 기준금리를 낮춰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지난 3월 FOMC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하나가 있었죠. QT의 규모를 축소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그 연준에서 이 채권 만기가 될 때마다 그 시장에 풀던 채권을 줄인다라는 얘기는 네. 결국은 채권의 시중 유통 양 자체를 좀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뭐 금리를 낮추는 데도 기여를 하지요. 그래서 연준과 미국 정부의 정책이 다 미국 금리를 좀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 결에 맞춰서 이제 자금 흐름이 움직일 것 같다. 그게 좀 당분간은 적어도 한 개 분기 정도는
더 진행될 것 같다. 아직 다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좀 조금 더. 파월의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기가 아닐까. 압박의 수위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트럼프가 파월아 나 금리 내리는 거 보고 싶어 약간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압박이 가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한은금통위도 4월에 열리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미 연준도 기준금리 동결을 했고 지금 또 우리 시장의 부동산도 상황이 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예상을 하세요? 뭐 이미 사실 그 퐁당퐁당이긴 하지만은 가능한 하면은 미국과의 금리 차를 많이 가져가고 싶진 않지만 근데 계속 동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한 번 동결하고 한 번 인하하고 이 정도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도 그 관점은 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미 금리 인하를 한 번 했기 때문에 4월까지 추가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옅은 대출들 문의 같은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네. 뭐 그래서 은행에도 자율 규제를 하라고 예노기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와서 기준금리까지 낮춰주는 거는 별로 바라지 않는 방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준과 보폭을 좀 맞춰가는 것들을 당분간은 하지 않겠느냐. 또 필요해지면은 뭐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하반기 중에는 더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4월은 아닐 것 같습니다. 4월은 아니다. 그러면 다들 각국이 미국, 우리나라 일단 두 개만 보면 내려가는 기조에는 있는데 약간 좀 신중한 타이밍, 지금 좀 예. 멈춰서 보고 있는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멀리 보면은 어쨌든 내려갈 거는 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주식과 뭐 채권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우리가 분산한다고 할 때 어떤 관점이 필요해요, 어머니?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것만 보면은 사실 채권이 맞을 수 있을 텐데 네. 근데 그 또 한편으로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사실은 좋아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 유동성 예. 측면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지금 그걸 반영해서 채권 금리는 이미 내려가고 있고 네. 네. 근데 주식은 조정을 받아 있는 상황이면 네. 그럼 뭐가 싸 보이냐? 그럼 주식이 싸 보이죠. 그래서 좀 그래도 주식이 하반기까지 바라보면은 좀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지금까지는 주식은 안 좋고 채권이 좋은 상황이었는데 채권도 조금 더 좋아질 여지는 좀 남긴 했지만 주식이 좋아질 여지는 좀 더 많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는 뭐 주식 좋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아합니다. 주식을 그러면 조금 더 비중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 네. 아, 뭐 우리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뭐 한국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은 그 동안에 주식시장을 지지해줬던 것들은 약간 좀 작은 종목들, 업종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한국이 좋아질 여지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네, 한국도 좋게 보고 미국은 미국 주식시장은 뭐 빼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약간은 뭐 차는 조금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미국도 뭐 길게 보면 결국은 뭐 좋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우리 연구원님이 뭐 가격 밴드 같은 부분을 뭐 완벽하게 커버하는 분이 아니시지만 그래도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반도체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예. 삼성전자 6만 전자 굉장히 힘겹게 올라왔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물리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또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반도체 사이클이 온다는데 7만 전자 기대감 솔솔 좀 불어오나? 상반기 끝나고부터 괜찮을까? 2분기부터는 괜찮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메모리 업황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뭐 삼성 하이닉스는 약간 다른 얘기일 텐데 삼성 같은 경우가 지금부터는 조금 좋은 구간일 수 있다고 생각을 삼성은? 하고요. 네. 최근 들어서 뭐 디램, 낸드 이런 그 범용 반도체라고 우리가 범용, 얘기하는 네. 것들이 좀 좋아지기 시작한 측면이 있고 이 좋아지는 게 뭐 마이크론 이런 대처들이 요즘 기대하듯이 뭐 빅사이클이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빅사이클의 증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메모리 업체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수요 안 좋을 거니까 우리도 생산 적게 해야지라는 관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작동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제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 삼성전자긴 하거든요. 그래서 좋게 보고요. 근데 다만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가 9만 원대까지 갔었을 때
가격 허들이랑 그리고 어떤 모멘텀으로 언제 주가가 가느냐라는 걸 생각하면은 대략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만 원까지는 이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좋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7만까지는 네. 9만 원 정도까지는 한 8만 원 중반쯤 되겠 8만 원 중반 정도까지는 삼성이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 가능할 겁니다. 아. 그 이상을 가려면 네. 파운더리 점유율이 올라가야 될 거예요. 어. 그런 것들이 다 되면 지난 고점까지도 시도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지난 고점에서 결국은 9만 원대 중반에서 삼성전자가 피크치고 떨어졌던 이유가 네. 결국 파운더리가 좋아지는 것들을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차차 증명하는 과정들을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를 대충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나머지들 기대 크게 안 하고 진짜 이 레거시 반도체의 업황 사이클만 가지고 보자라고 한다면 바라볼 수 있는 가격은 한 7만 원 정도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드네요. 사실 8만 원 가면 이렇게 정말 그 울먹울먹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드디어 왔어요 약간 하시는 분들 아니, 저는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재훈 씨가 이 질문을 던질 네. 때 제 스스로가 저한테 좀 놀란 게 왜요? 왜냐면 왜요? 왜냐면 7만 전자 얘기를 꺼냈잖아요. 음. 근데 예를 들면 뭐 가격이 지금 한 6만 뭐 5천 원, 6천 원, 7천 원 요럴 때 7만 전자 이러다 가나 이제 요런 게 아니라 지금 진짜 네. 6만 원도 지금 어떻게 턱걸이, 오늘 턱걸이. 내일 네. 어떻게 뭐 깨지나 마나 약간 요런 안착하나 이런 상황이기 100원 때문에 올랐네요 어제보다. 네, 제 스스로 네. 저도 삼성전자 좋아합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얼마나 좀 아슬아슬함이 그 예전에 비해서 조금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6만 원도 턱걸인데. 근데 어쨌든 메모리 시장이 좀 회복되는 것만으로도 7만 원까지는 가능하고 그 이상은 뭐 HBM이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좀 빅 이슈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반도체와 자동차 얘기 이제 지속적으로 요게 좀 지금은 괜찮아 보이고 싸 보인다라고 해줬으니까 그 밖에 섹터 몇 개 더 제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의원님? 반도체, 자동차 그거 말고는 이제 아까 이제 그 뭐 방산, 조선 네. 이런 맞아요. 쪽들이 일단은 조금은 공매도 이슈도 나올 수 있고 수급일 쏠리는 상황에서 이미 많이 올랐던 주식들은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반되는 얘기를 동시에 드리는 것 같아서 네.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야가 여튼 트럼프 정부 안에서의 수혜가 계속되는 거는 아마 다들 의심은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설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 나오면 그때 사자 정도 생각은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 일단 한 가지는 그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수 분야가 워낙 어려운 동안에 이제 그래서 구조조정까지 들어간 분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유통 같은 경우일 네. 텐데. 그래서 이쪽 분야 그리고 또 한다면 뭐 화장품 같은 경우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대표 업체가 구조조정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업체들은 그러면 그 점유율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도 좀 내수가 부양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오히려 주가들은 더 뻗을 수 있다. 지금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룸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내수주를 좀 볼 필요가 있고, 내수주, 네. 네. 유통,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중에서 아직 못 올라간 쪽들, 네. 이런 쪽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선과 방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상반된 얘기를 해주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요 두 가지 상반된 걸 종합해 보면 공매도 시기 재개와 그 반응 이제 그 추후에 보고 나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반도체나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것들이 이렇게 공매도 때문이든 아니든 간에 네. 쏠리는 현상들이 당분간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쪽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수요가 좋아지는 상황 이런 얘기들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쪽 주식들이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엔 다시 뭐 봐야 되냐 할 때는 결국은 도로 또 조방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이 스위칭을 말씀드리고 있다 해서 그럼 이건 끝난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온 뒤에는 다시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분야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고
그 시점 이전에 뭐 전자와 자동차가 갈 때 하나 더 볼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같이 볼 게 내수주다. 이 정도가 되겠죠. 내수 예, 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설득을 근데 조금만 더 시켜주세요. 내수 같은 경우는 예. 내수 지금 최악이야 이제 아, 이런 진짜? 상황이니까. 네. 근데 왜 내수주가 매력적인가요? 지금 뭐 유통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는 이제 구조조정을 들어가 있는 네. 상황이고 반대로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음. 구조조정을 이미 거의 다 한 상황이죠. 그러면 사실 구조조정을 다 해서 우리는 비용을 떨어놨는데 나머지 업체들이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홈플러스 가던 고객들은 우리가 다 흡수해 올 수 있잖아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네. 하지만 본격적으로 내수가 좋아지는 구간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주가가 충분히 많이 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구조조정 효과 정도는 반영을 했지만은 그런데 아마도 뭐 신정부 정책 기대감 같은 부분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결국은 뭐 수경 같은 것도 꽤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지금 미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내수주를 자주 보진 않습니다만은 뭐 한 번은 봐야 되는 시점들이 좀 도래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죠. 거기에다 연구원님, 왜냐면 제가 지금 오늘 기사도 그러니까 사실 계엄 이후에 성적표가 나오고 있는데 소비가 정말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우리 내수가 봤을 때.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할 때는 한한령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발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관광이라든지 이 소비재가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것도 혹시 그 내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뭐 어느 정도 같이 작용한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 두 가지 그 집단이,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내수 쪽이 수혜를 받는 분야는 디테일하게 보면 좀 다를 텐데, 뭐 이제 예를 들면은 백화점 그 중에서도 조금 면세점 비중이 높은 쪽이랑 네. 아니면은 뭐 여행, 레저, 뭐 카지노 이런 쪽이 되는 거랑 그러니까 완전히 대형마트 유통이나 뭐 의류 이런 거는 좀 다른 맥락이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둘이 서로 같이 주가들이 움직이는 아, 양상들이 그래요? 나오고 오. 있어서요.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니까 조금 더 정책 기대감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다 미리. 예. 네,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신 거고요. 아 근데 진짜 바닥을 좀 진짜 찍었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보다 더 안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진짜. 화났어요? 막 진짜 지하철 옆에 가보면은 정말 사람은 많은데 가게들은 막 다 문 닫고 아이, 그건 있으니까 진짜 심각해. 이게 진짜 다 이게 뭐 다 이웃의 얘기고 친구 얘기고 진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돈은 어디로 투자를 해야 맞아요. 되는가 좀 여쭤보면 네. 자산 배분 측면에서 금 얘기 한창 나왔다가 뭐 온스당 3,300 이야기 나왔다가 지금 뭐 3,000선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금이 유용한지, 그리고 유용하지 않다면 은 쪽으로 우리가 좀 눈을 돌려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제 채권 얘기 드릴 때랑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되는데 금이 뭐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뭔가 조금 더 채권 금리 내려가듯이 갈 수 있는 룸 정도는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분기 정도까지는 적어도 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금이 그만큼 또 많이 오르면은 상대적으로 그 다음 주목받는 게 항상 은이었는데 지금은 금은 비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네.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금도 여전히 갈 여지들은 남아 있는데 지금은 은을 보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은이 조금 더 변동성이 크죠. 변동성이 크죠. 네. 예. 그리고 금은 비율이 장기적으로 보면 여튼 간에 균형으로 수렴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밑에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보면은 뭐 수익률은 그 은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합해 보면은 채권도 어느 정도는 좀 더 룸이 있고 네. 금리가 내려갈 룸이 있고 금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근데 그 룸들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니 그럼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은 쪽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채권 쪽에 대해서는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오는 과정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하나 더 보면은 구리 얘기도 엄청 나오잖아요. 사실 금은동 예. 뭐 따라다니는 거니까 예. 구리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구리는 산업금속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금은 귀금속에 비해서는 조금 더 경기 얘기들이 될 텐데 지금 이제 금이나 은이 가는 거는 그렇게 경기가 썩 좋은 상황보다는 약간 안전자산 선호의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네. 구리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뭐 신흥국 경기들이 좋아져야지 될 텐데 지금의 정책 기조들은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관세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글로벌 교역량 측면에서 막 좋은 얘기들은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은 조금은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론을 오늘 연구원님의 말씀을 서서히 지어보면 네. 주식은 좀 늘려요. 그죠? 그리고 채권과 금, 뭐 원자재도 좀 룸은 남아 있습니다만 네. 요게 조금 주식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그럼 요건 좀 줄일까요? 비중을 이렇게 제시하십니까?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네. 예. 그러면 주식과 채권, 원자재 비중은 이런 음.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금과 은이 없는데 그럼 저는 가만히 있을까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은 정도는 은 정도는? 볼만하다. 요즘 제가 한 드라마에 빠져 있어서 금은동 얘기를 하면은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 제가 추천했잖아요. 네. 미치겠어. 그것만 보느라고 제가 지금 눈물 나죠. 선혜 씨 때문에 저도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방송을 하고 네.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자산군으로 봤을 때 조금 뭐 추천할 만한 지금 얘기 안 한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 안 하니요. 사실 차분히 다, 생각을 다 다 나오긴 했어요, 했는데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좋아요. 그러면은 보면요. 한국이랑 미국 얘기를 드렸는데 음. 글로벌로 보면 한국보다 조금 더 먼저 돈을 풀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유럽? 유럽이랑 네. 중국이 중국. 돈을 풀고 있죠. 어. 이 두 분야가 조금 먼저 봐야 되는 쪽 주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테크 주식들이 한 뭐 20배 중반에서 30배, 비싼 건 40배 이 정도 받는다고 치면은 알리바바 여전히 10배대 정도 밸류에이션이죠. 그래서 중국의 테크 주들은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좀 더 길게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럽도 지금 유럽 경기가 안 좋을 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유럽은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재정 건전화를 많이 해놔서 조금 재정을 쓸 수 있는 룸 정도는 또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돈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당분간 돈 쓰는 기간 동안에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미국 우선주의로 가야 되느냐 뭐 그 장기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관점은 맞는데 근데 한 개 분기 두 개 분기 정도 바라볼 때는 유럽도 빼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뭐 비중 뭐 이렇게 보자면은 유럽, 중국을 조금 먼저 가고 그다음 한국이 뒤따라가고 그 다 가고 나면은 결국은 뭐 도로 미국이네 이런 움직임으로 가는 순차적인 장세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좀 염두에 두고 뭐 ETF 같은 거를 순차적으로 담아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주식, 우리나라 주식 그리고 뭐 채권이나 원자재는 조금 줄여보고 네. 주식 늘리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보다 유럽, 중국이 조금 더 먼저 먼저. 이미 가고 있지만 예. 네, 갈 가능성이 남아 있다. 네. 그럼 유럽 쪽에서는 방산이고 중국 쪽에서는 테크입니까? 시장이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사실 그렇다고 뭐 그런 심플하게 보면 그렇게 되겠죠. 심플한 예. 관점으로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마무리 질문 좀 네, 드릴까요? 마지막으로 4월 저희가 뭐 4월 2일 상호관세도 있고 공매도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점은 꼭 우리가 체크를 하자 아니면은 뭐 캘린더를 봤을 때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될 이벤트들이 있다면은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너무 나온 얘기들인데요. 네. 뭐 일단 뭐 관세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관세에 대해서도 4월 2일 상호관세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 네.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안 나온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4월 내내 또 관세 얘기들을 계속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슬슬 우크라이나도
협상이 좀 진행될 때가 됐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들의 정치적인 상황들 계속 마무리돼가는 것들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뭐 탄핵 결과가 나온 뒤에야 뭐 그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다음 스케줄이 나올 테니까 뭐 그것들 지켜보는 것들 여전히 필요할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은 뭐 광범위한 얘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아무래도 개별 종목 차원에서는 오늘 계속 제일 많이 뛰는 게 삼성전자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제일 큰 배경이 되고 있는 거는 결국은 디램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디램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숫자로 확인하는 거는 당연히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기 때문에 또 4월달 반도체 실적 발표들 계속해서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음. 4월 2일에 모든 게 다 발표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그럼 음. 이런 거는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대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연구원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이요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약해졌죠. 네, 네. 강보합권에 양시장이 모두 있습니다. 코스피 음. 0.16, 코스닥 0.14 모두 강보합권에 있는데요. 네. 내일 수상한 투자 아이디어 또 알아봐야죠. 우리 한동혁 네. 부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해외 주식 만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시장도 잘 대응하고 네. 우리 내일 아침에도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